네, 11월 11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 0.66% 떨어졌고 S&P 500은 0.82%, 나스닥 지수는 1.6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9% 올라서 전월의 0.4%보다 확대가 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올라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긴축적 금융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시중 금리도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39%에서 1.572%로 13bp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2%대 하락을 했고 AMD와 퀄컴의 주가도 6%, 4% 떨어졌습니다. 전기 트럭 회사 리비아는 상장 첫날 주가가 28% 올라서 100.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78달러였습니다.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8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 하락했고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이 1.7%, 1.3% 내렸습니다. 유가는 WTI가 3.5% 하락을 해서 배럴당 81.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5 오른 1180.9원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65,000달러 선으로 내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원자재 전략,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부분에서 11월 선물 옵션 만기일 코멘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허율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만기일입니다. 옵션,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등이 만기를 맞이합니다.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을 약 1만 계약 순매수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약 7.6만 계약으로 추정이 되고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10월 만기 이후로 코스피 200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고평가되자 금융투자는 매수 차익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만기 이후로 금융투자는 주식 현물을 2.2조 원 가량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이 중 이번에 만기를 맞이하는 파생상품과 연계된 물량은 만기 당일인 오늘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물량은 금융투자가 연말 배당을 노리고 진입한 배당 연계 매수 차익 포지션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매년 4분기에 연말에 집중되는 배당을 노리고 주식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여 해지하는 배당 연계 차익 거래를 진행합니다. 해당 포지션의 청산은 내년 1분기에 진행이 됩니다. 정리하면 10월 만기 이후로 금융투자가 쌓은 현물 순매수 포지션 약 2.2조 원은 부담이 되는 수준이지만 이 중 절반가량만이 이번에 만기를 맞이하는 파생상품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배당 연계 차익 거래도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만기 당일 청산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원자재 농산물 코멘트입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라니냐가 소멸되고 달러화의 하방 압력 자체가 제한이 되면서 저희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줄곧 중립 의견을 좀 유지를 해 왔었는데요. 농산물 섹터 투자 의견은 그대로 좀 중립을 유지를 하지만 최근에 에너지 대란 속에서 비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든가 아니면 지난 5월에 소멸됐었던 라니냐가 재차 발생을 하면서 80% 확률로 내년 초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그저께 밤에 나왔었던 미국 농무부의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에는 수급 전망이 기존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 세계 생산,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생산이 늘어났고 기말 재고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와 대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좀 전망을 해왔었던 점진적인 가격 하향 안정화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4분기 들어와서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일단 봤었던 소매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까지는 강세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유가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본밀의 생산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기말 재고가 11월 그런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또한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 연초까지 이 라니냐 여파 또는 에너지 대란 속에서의 비료 가격 강세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여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보는 미국산 농산물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이미 수확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 4월 파종까지는 전혀 그런 공급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면 미국 밀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겨울 밀의 경우에는 그대로 비료 가격의 상승과 이 라니냐 여파에 좀 노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에 4분기에 좀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봤던 소매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초까지는 여전히 강세 시도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서 재차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합니다. 건설 건자재 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뭐 통과된 건 아니고요. 이런 안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이윤율에 대해서 상한을 규정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업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권한 축소와 동시에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건설사들이 민간 개발 사업자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택지 수용해서 분양하는 형태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규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향후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다운사이클 가능성들을 감안했을 때 사업의 진행이나 수익성 모두 다 축소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율 상한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그 이상 났던 것들 생각했을 때 과거보다 참여 의지가 좀 낮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현장들이 사실은 그 어떤 호황기 때 조금 수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반대 사이클이 됐을 때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아무래도 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들에 따라서 좀 온도 차이가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공급 확대에 대해서 모두가 주장을 합니다만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를 강조하고 있고, 뭐 부동산 거래 쪽에서의 규제 측면에서도 한쪽은 강화, 한쪽은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건설주는 대선 이전까지는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상 분양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낮추셨는데 내년 전망 어느 정도로 보시고 건설주에 미칠 영향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직 뭐 내년 전망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가 제시는 못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올해는 40만 호 이하, 그다음에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의 분양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15년, 16년 사이클 보시면은 분양이 점점 줄고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건설업 주가들, 그러니까 전방 시장이 좀 눌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PER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들로 인해서 건설업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눌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부분은 대선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 3월 초까지는 낮아진 분양 레벨에 대한 우려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K-팝과 K-콘텐츠의 성과를 보면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BTS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핫 100에서 14주 동안 1위를 했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47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K-팝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흥행 성과가 좋다 보니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관련해서 레포트를 좀 작성했습니다.
일단 K-팝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K-팝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뭐 이전에는 그냥 비주류 문화 정도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비주류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수출입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국 음반류 수출은 2017년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으로 이제 데뷔를 한 미국에서 이제 AMA에 출연을 한 이후로 2017년 이후 K거가 약 47% 정도 나옵니다. 즉 음반류 수출이 매년마다 거의 50%씩 올랐다는 건데 특히 눈에 띄는 점이 뭐냐? 이 수출 성장률이 기존 한류 시장인 뭐 일본, 중국, 동남아 같은 곳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등 중심으로 좀 이어졌다는 거고요. 특히 북미랑 유럽 같은 경우에 2017년 이후 K거를 계산해 보면 각각 98% YOY, 107% YOY가 나오면서 거의 매년 2배씩 성장했다. 즉 음반 사는 사람들이 팬덤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서구권에서의 K-팝 팬덤이 매년 2배씩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팬덤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실제로 K-팝이 글로벌 장르로 자리매김하면서 타 장르랑 가장 차별화되는 게 특유의 팬덤 문화입니다. 이 팬덤이란 K-팝을 그냥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본다기보다는 취미생활 전반의 어떤 중심으로 삼고 있고요. 콘텐츠 감상, 이벤트 참여, MD 수집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팬아트로 창작물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팬덤 플랫폼에 메타버스가 더해진다면 즉 메타버스 특유의 어떤 지형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고 이걸 또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더해진다면 이 K-팝 산업의 확장성은 더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회사들은 실제로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등 수집용 MD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발표했듯 약 내년 상반기 아마도 늦으면 2분기 정도부터 NFT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K 콘텐츠 말씀드리겠습니다. K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좁은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나가고자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기가 상당히 강화돼 있어서 이제 장르적 보편성에다 뭔가 한국적 신선함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고평가 받았지만 아무래도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일단 언어적 장벽 그리고 글로벌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넷플릭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관심 측면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이 K 콘텐츠에게 도움이 되었고 두 번째로 언어적 장벽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직접 약 190개국을 위한 자막과 더빙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킹덤 스위트홈으로 마니아가 좀 쌓이기 시작하던 콘텐츠 시장에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거의 마중물을 부어줬다. 즉 K 콘텐츠라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나온 마이네임 같은 경우에 이제 K 콘텐츠라는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고 아직까지도 글로벌 순위에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하고요. 엔터 같은 경우엔 토픽으로 하이브, 콘텐츠 같은 경우엔 토픽으로 J 콘텐츠를 제시드립니다. 각각 토픽 사업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7만 원으로 토픽 유지합니다. 일단 최근에 두나무와의 지분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NFT 시장 진출이 조금 더 가속화되었고 실제로 실적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신사업은 아마 오픈월드형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즉 메타버스랑 NFT 관련해서 신사업 윤곽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이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하이브를 좋아하셨던 이유인 코로나19 완화에 의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수에도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저스틴 비버랑 BTS 둘 다 월드 투어를 돌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도 기대 가능합니다. 이어서 J 콘텐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J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3,000원 유지합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 J 콘텐츠리가 최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건 다른 것보다 최근 11월 19일에 공개할 지옥에 대한 트레일러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는 70만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 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흥행이 마중물이 되어서 마이네임까지 흥행에 성공했고 바로 그 다음 타자가 제이콘텐트리가 만든 지옥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이콘텐트리가 아닌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만든 고요의 바다 그리고 바로 직후 즉 지금 지옥 개봉 2개월 후인 1월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또 제이콘텐트리 작품이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라 말하자면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져올 수 있을 만한 준비된 작품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자면 최근에 자회사들을 많이 사게 되면서 자회사 관련해서 초기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들이 준비 중인 글로벌 OTT향 라인업들 10편 이상이 실제로 방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내년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OP 마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FT 관련돼서 또 게임주가 중요한데요. 펄러비스, 컴투스, 게임빌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요즘 뭐 NFT를 안 한다고 하는 게임 업체들이 없을 정도로 관심도 많고요. 주가들도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일단 위메이드가 대장주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2번 타자로 저희는 이제 게임빌 컴투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빌은 지금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업체로 변화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토큰도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브라는 이화정 연구원의 하이브가 아니고 얘네가 원래 이제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하이브인데요. 그 하이브의 블록체인 관련해서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자체 그 C2X라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있고 여기에 이제 P2E 게임들을 이제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공개된 게임으로는 1분기에 크로매틱 소울, 그다음에 2분기에 프로젝트 MR, 3분기에 게임빌 프로야구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NFT를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고요.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재무 회계적으로는 지주회사 형태가 되어 있고 자회사인 컴투스와 이제 그 코인원의 지분법 이익을 매출이자 영업이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드릴 컴투스가 그 위지빅 스튜디오 인수에 따른 일시적인 좀 그 평가 차익이 좀 발생을 하면서 순이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영업이익은 게임빌의 영업이익 그리고 컴투스의 순이익이 좀 크게 튄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이제 게임빌의 자회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NFT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내년 초에 나온 좀 기대작인데요. 이 부분들을 한 개 분기 정도 좀 딜레이를 시키고 NFT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컴투버스라는 이름을 표방을 해서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기반의 회사로 또 변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게임빌, 컴투스 두 회사 모두 좀 NFT 쪽에서는 앞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 좀 긍정적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말씀드리면 뭐 마찬가지로 NFT 관련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펄어비스는 일단 올해 여름에 도깨비라는 게임을 한번 공개를 했고요. 시장에서 좀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게임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뭐 현실적인 그래픽이라든지 연령대들도 젊은 친구들부터 좀 나이 드신 분들까지 좀 이렇게 막론할 수 있는 좀 게임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당연히 NFT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 도깨비는
2022년 하반기도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신 관련 동영상이나 이런 좀 내용들은 내년 중에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당장 신작은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이 있고요. 12월 달에 이제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2차례 테스트 진행했고 중국 유저들이 MMORPG 워낙 좋아하는데 좀 한국의 고퀄리티 게임을 그동안 거의 하지 못해서 많이 수요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도 내년 여름 정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하고 NFT를 조금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업체는 펄어비스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메이드 이후에 NFT나 코인 발행 사업 같은 것들이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게임주들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투자자들에게 종목 피킹 관련돼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고려할 사항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장은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빌, 컴투스, 펄어비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가 좀 NFT에 좀 적극적인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 중에 네오플라이라고 블록체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나름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네오위즈는 이 네오플라이와 함께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5개 종목들이 좀 이 다음 후보군 뭐 이번 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 작은 업체들 혹은 오히려 대형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소형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NFT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성과 결부해서 이 옥석 가리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형사들은 여러 가지 좀 제약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과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적인 사업은 조금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맥스하고 오리온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코스맥스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밸류에이션 시점 변화 좀 반영했고요. 그리고 시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했습니다.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미국 누월드 법인에서 157억 원 영업권 상각이 있었는데 실적 부진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각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목표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렇지만 핵심인 중국과 국내 법인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소비 둔화 등 뭐 많은 이슈가 발생을 했지만 시장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은 또 계속될 거라고 또 보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바 유지하겠습니다. 오리온은 월별 실적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하고 로블록스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유니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4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시간에 6% 빠지다가 또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저희는 이 유니티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너무 지금 이제 공모 이후에 공모 자금을 이제 M&A라던가 이런 부분에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중장기 성장성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아바타랑 반지의 제왕 제작으로 유명한 VFX 업체 웨타 디지털을 또 인수를 했고 또 지금 UFC와의 파트너십 이런 걸 통해서 뭐 스포츠 컨텐츠 플랫폼도 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과 게임 외 시장에서 이런 3D 컨텐츠 수요 확장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계시면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블록스 주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었던 거는 약간 숏스퀴징의 그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쇼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게 지표가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나서 그게 아니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쇼스케징이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로블록스 주가의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이게 제가 제목 자체를 초통령이라고 부르지 마시오라고 지어봤는데 이게 뭐 초등학생들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국한된 플랫폼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13세 이상의 유저들, 17에서 24세 유저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제 전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북미 쪽이 캐나다 쪽만 아니라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브랜드 광고 사업이라든가 IP나 디지털 애셋에 대한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로드맵을 일부 공유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감을 좀 높였던 것 같고 10월 지표도 좀 긍정적이었고 이제 11월, 12월은 원래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4분기 기대감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높였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블록스나 유니티에 대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이제 대표주로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